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7급 서울시 경제학원론 해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치르신 분들께는 우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시험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또 국가직, 지방직 많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또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2018년도 시험 첫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하면 될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8년도 서울시 7급 경제학 원론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살짝 낯선 그런 어떤 표현들도 들어있는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경제학 원론 우리 대학에서 쓰는 교재에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첨부해드리는 해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먼저 이쪽에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018년 서울시 7급 경제학 원론 해설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1번 한번 문제 좀 봅시다. 1번은요, 문제를 보니까 최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 측정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클수록 평등한지 작을수록 평등한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뭘 했죠?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요거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좀 이렇게 유치한데 좀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튼 사람 이름이에요. 10분간 균등하게 파나 썰어라 이렇게요. 파 썰어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요 안에 시험 문제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불평등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평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니 계수죠. 애킨슨 지수죠. 그러니까 이들 값은 커지면 커질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균등 지수다 해가지고 크면 클수록 균등하다. 그러니까 보통 헷갈리는 게 10분위 지수가 헷갈려요. 그래서 10분위 지수 같은 경우는 클수록 균등하니까 하위층이 분자이스하죠. 40%와 상위층 20%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레토 지수와 달튼 지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요 10분위, 5분위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5분위 지수를 기준으로 하시기보다는 10분위 지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번 볼게요. 자, 10분위 분배율의 값이 커질수록 이 10분위가 이거잖아. 커질수록 균등하다 이렇게 해야죠. 불평등하다 틀렸네요. 다음에 2번 지니계수 값이 클수록 지니는 뭐예요?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이니까 클수록 불평등하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평등하다가 아니죠. 3번 완전 균등한 소득 분배의 경우에 애킨슨은 클수록 불평등하니까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맞네요. 그리고 4번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아니죠. 로렌츠 곡선은 자, 수평축은 누적 인구죠. 누적 사람 수고 여기는 누적 소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대각선의 모양이 있고 이 대각선이 이렇게 가까울수록 완전 균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와 있는 끝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완전 불균등이다. 이렇게 불평등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대각선에 가깝다고 그랬으니까 로렌츠 곡선이 완전 균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1번은.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했어요. 텍스를 부과했네요.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그 형식적 귀착과 실질적 귀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정가가 발생하는데 조세 정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자주 나오는 문제죠. 텍스를 부과했어요. 자, 1번 볼까요? 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클수록 자, 잘 보세요. 1번은 소비자의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클수록 이건 바로 뭐냐면 탄력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클수록 이건 수요니까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탄력도가 크다라는 것은 대체 가능한 상품이 많은 거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을 안 할 수 있어요. 딴 데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소비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크다. 탄력도가 크다는 것은 힘이 세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크다. 이건 수요자인 소비자가 힘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 생산자한테 부담을 더 많이 전가시키는 거죠.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작을수록, 자,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작다. 공급자가 탄력도가 작으니까 힘이 약하다.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맞죠? 3번 보시면 소비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부담과 생산자 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다? 아니요. 텍스를 생산자한테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 소비자한테 부과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때는 공급 곡선을 상방 이동을 하던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으면 0, 1, 점점점에서 2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소비자한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방 이동한다. 그래도 0, 2,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0, 1, 2라는 그 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그 효과는 똑같다라는 거. 조세 부담의 동등성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쉽게 답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수요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소비자가 완전 힘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하나도 부담을 지지 않게 되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전부 다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3번 볼까요? 자, 3번은요. 거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조업하는 동질적인 기업들을 보니까 수요 곡선이 있고 시장 수요 함수와 시장 공급 함수가 거기 나와 있어요. 개별 기업들의 평균 비용 곡선이 거기 쭉 나와 있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을 찾는 겁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죠. 가격 수용자면 이게 시장 전체 그림하고요. 개별 기업의 어떤 그림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전체 여기 보시면 쭉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어요. Q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입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 이렇게 결정되면 이 결정된 가격을요. 프라이스 테이커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결정된 요걸 찾아야 되는 거죠. P0라고 할게요. 그럼 요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자, 생산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개별 기업의 한계 비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을 뭐 스몰 q, i를 할까요? 스몰 q로 해도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점점점 요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쭉 가격이 P0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요. 균형 가격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C를 도출하셔가지고 MC와 P가 같아지는 그때 생산량 요거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어떤 메커니즘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통해서 가격을 찾아야 돼요. 거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요 곡선이 QD는 자, 50-P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QS는 거기 보니까 5P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어요. 요거 두 개 갖게 놓고 푸시면은 요거랑 요거 두 개 갖게 놓고 푸시면은 가격을 구할 수 있네요. 자, 요건 뭐 눈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P가 1, 2 가면 6P죠? 얘가 1, 2 가면 6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6P는 60 이렇게 돼서 P가 1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P가 10 이렇게 되고 그럼 MC를 찾으셔야 돼요. MC는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AC는 주어졌어요. AC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하면은 Q 플러스 Q분의 2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MC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TC를 구한 다음에 미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TC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TC를 Q로 나눠주면 AC가 되니까 TC는 여기 AC에다가 Q를 곱하면 돼요. AC 곱하기 Q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다 Q를 곱하면 Q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Q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MC 구해볼게요. MC는 미분하면 되죠.
EQ 플러스 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게 MC고 요거랑 10하고 같은 거니까 요거 P가 10하고 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돼요. 그럼 EQ는 8 해서 Q는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됐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죠. 자,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다음 표는 노동과 자본의 다양한 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면 노동 한 단위랑 자본 한 단위를 결합해서 100단위 얻을 수 있고 표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이런 거는 이제 과거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노동이고요. 이쪽이 자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자본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0, 그 다음 여기가 140, 그 다음에 여기가 150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만 우선 볼게요. 다음 노동과 자본을 두 개 투입하게 되면 여기가 200이고요. 세 개 투입하게 되면 여기가 300이고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 해놓고 시작할게요. 자, 1번 봅시다. 1번. 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성립한다. 규모에 대한 얘기는요.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 3배, T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동과 자본을 1대1, 2와 2, 100, 200, 300 이렇게. 그럼 노동과 자본을 2배, 3배 증가했는데 아웃풋이 100, 200, 300 이렇게 되니까 역시 2배, 3배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CRS다 해서 컨스턴트죠. 규모에 대한 수익이 보수가 불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다음에 자, 맞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 규모에 대한 경제가 성립한다.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IRS예요. 그래서 지금 CRS니까 2번이 틀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 어떻게 되나 보세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자본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눈을 여기다 보는 거죠. 자본이 하나로 고정됐을 때 노동을 자꾸 증가시켜요. 한계 생산이니까 처음에 100에서 140 플러스 40만큼 증가했죠. 그 다음 2개에서 3개 증가하니까 150으로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0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로 봐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자본을 기준으로 봅시다. 자본의 한계 생산 보려면 노동을 여기다 고정시킬게요. 2로 고정해도 됩니다. 100에서 여기 어떤 숫자입니까? 130, 150 네,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게 30 증가했다가 20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자본에 대한 NPK도 체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네. 자,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가서 한번 보시죠.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은요. 문제 자체가 ISLM 모형에서 IS 곡선이 주어져 있고 화폐 수요와 또 통화량이 거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LM 곡선 그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통화량이 물가는 2인데 통화량이 1200으로 상승하게 되면 Y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거 뭐 귀찮지만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Y고요. 여기가 이 자리란 말이에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LM이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IS예요. IS 곡선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Y는 1200 마이너스 60R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LM 곡선은 이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인데 이제 공급은 이제 갖게 되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Y-60R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요. 화폐 공급이 얼마인가? 거기 보시면 처음에는 통화량이 1200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균형이기 때문에 거기 식과 화폐 공급 그대로 갇히는 거예요. 그 다음 물가는 얼마예요? 물가는 2네요. 2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아, 통화량은 처음엔 800이네. 800 이렇게 80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값을 푸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요거는 400이 되는 거예요. 400은 y-60r이고 y는 1200-60r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두 개 연립으로 해서 푸시게 되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하시기 위해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통화량이 800에서 증가했어요. 얼마로? 1200으로 증가했어요. 1200으로 증가했을 때 그때 y랑 r 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건 덧셈 패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y가 얼마나 증가하게 됩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LM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국민소득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0에서 1로 변하면 이만큼 증가하게. 그러니까 증가 전과 후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델타 y가 100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6번 넘어갈게요. 자, 6번은 어떤 문제예요? 6번은. 6번. 자, 6번은 영수는 자신의 노동력 시간을 투입해서 산삼을 채취하고 자, 노동을 투입해서 산삼을 만드네요. 산삼. 이 Q가 되는 거죠. 그 산삼을 팔아서 소득을 얻는데요. 이 생산물 Q가 돼요. 소득을 얻게 됩니다. 소득을 얻게 되고 또 쌀과 산삼 그리고 여가 시간을 소비한대요. 그래서 이 소득을 얻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쌀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걸 또 산삼을 또 구입하네요. 산삼 그리고 또 여가를 즐기게 되네요. 그렇죠? 여가를 소비한다. 만약에 쌀 가격은 일정한데 산삼 가격이 상승했다면 자, 쌀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산삼 가격이 상승했어요. 산삼 가격이 상승했다면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건 아니고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산삼 가격이 상승하면 영수가 보일 행동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노동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산삼에 대한 소비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가 노동을 즐겼을 때 VMPL이 올라간다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가치가 증가하니까 일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득이 더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예요?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는 취재자가 그걸 노린 거예요.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수도 있고 후방 굴절할 수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시간을 늘릴지 줄일지 알 수가 없고요. 역시 산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소비를 늘릴지 줄일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제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 여가와 이런 것들은 쌀과 산삼 다 정상제가 되긴 하지만 이 소득 자체가 일을 덜 하게 되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삼의 소비를 늘릴지 줄일지 알 수는 없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산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산삼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쌀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의해서 소비량은 또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푸세요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보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다음 7번 볼게요. 7번. 자,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독점적 경쟁은 주로 이제 말 문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맞아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단기가 아니라 장기 균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독점력을 약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언제나 우리가 보셔야 될 그림이 MR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장기 균형이다라고 하면 신규 기업이 지니까 이탈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에는 초과 이윤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초과 이윤이 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윤극대 산출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MR과 MC가 같아지는 여기서 생산량이 쭉 결정되고요. 그 다음 가격은 여기서 결정돼요. 그래서 점점점에서 P스타로 이렇게 결정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선 총 수입은 이게 되는 거잖아요. P 곱하기 Q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윤이 빵이 된다라고 하면 AC라는 평균 비용 곡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여기를 접해요. 그리고 최저점이 MC를 지나야 되니까 이게 장기의 AC 곡선 이렇게 됩니다. 이래야지 총 비용 관련돼서 AC가 여기가 되니까 AC와 Q를 이렇게 같이 곱하게 되면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문제 좀 봅시다. 자, 1번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렇죠. 우하향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약간이죠. 약간 보유하고 있다. 독점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2번 한계 수익 곡선은 아니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니까 MR은 기울기 2배 가팔라져야 되니까 역시 우하향한다 이렇게 해야죠. MR이 수평인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시장 가격 아니네요. 다음 3번 광고나 애프터 서비스 같은 차별화 전략. 그렇죠. 이게 독점적이라는 특성 그리고 이 독점력이라는 걸 보유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라고 하면 차별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차별화.
독점적 경쟁할 때 경쟁이라는 거는 바로 뭡니까?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게 4번. 그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데 여기 있는 것처럼 A씨의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과잉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8번 문제 좀 봅시다. 8번. 8번은 어느 한 국가의 기대를 반영한 필립스 곡선이 나와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에요. 자, 파이는 물가 상승률인데 거기 보시면 아예 파이 2를 나중에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0.5 U 나와 있고 더하기 2.2 플러스 파이 2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변화가 없이 자, 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전기에 비해서 1%포인트 감소하면 얘가 1%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얘 그냥 이쪽은 넘길게요. 그러면 안 넘겨도 돼요. 어차피 얘는 변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0.5 U 플러스 2.2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얘가 감소한다며. 얘 감소했어요. 얘는 고정돼 있고 1%포인트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1이 되면 마이너스 1을 할까요? 감소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0.5가 이렇게 가요. 0.5 U는 얘가 1이 넘어가면 3.2가 되나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U 값을 찾으면 돼요. 이게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U 값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하면 6.4%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7.2라고 했으니까 띵 틀렸네요. 다음 2번 볼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장기 필립스 곡선이 요거요. 기대가 상승하게 되면 장기 필립스 곡선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수직이니까 거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장기 필립스 곡선 2번 볼까요? 필립스 곡선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인데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기대 물가가 얼마 이렇게 정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자,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그것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에는 여기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수직이 된다고, 수직. 그래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상방으로 이동한 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 이건 단기라고 하면은 맞을 수는 있긴 한데 띵 틀렸고요. 3번에 보시면 잠재 GDP에 해당하는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잠재 GDP라는 것은 요거요.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실업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빵 기대 물가 상승률과 실제 물가가 같을 때가 잠재 GDP 수준이에요. 실업률 수준이에요. 그건 뭐 기본 개념이고요. 요게 빵이 되는 거니까 요거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4.4%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도 되게 중요한 건데 실제 실업률이 5%야. 지금 자연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자연 실업률이 4.4%인데 실제 실업률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니까 더 커요. 자, 그러면 경기가 침체 상태예요? 호황 상태예요? 아니, 실제 실업률이 5%니까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 경기가 침체된 상태예요. 우리가 경기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과소기대일 때 경기가 과열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침체됐다는 것은 과다기대죠, 과다기대. 그러니까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예상 물가 상승률이 과다기대니까 더 크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죠. 거꾸로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띵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쪽에서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경제성장 모형입니다. 경제성장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헤로트 도마 모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솔로 모형이 있고요. 주로 이제 어렵게 나오면 솔로 모형이 나오고, 다음 내생적 성장 모형, 이렇게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얘네 둘은 자, 모형 외부에서 결정된다 해서 이걸 외생적 성장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죠. 자, 1번 볼까요? 자, 기억 볼게요. 헤로토마 모형, 성장 모형은 자본과 노동의 대체
불가능성을 가정해서 맞죠? 완전 고용의 균형 성장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장 경로가 불안정하다. 그렇죠? 얘는 레온티프 생산 함수를 가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L과 K가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으로 가는 게 신기한 거죠. 자, 근데 솔로우 모형은 콥더글라스 생산 함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L과 K가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는 약간 수렴 현상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보니까 수렴이 성립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수렴 현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 현실을 설명하게 되었고 솔로우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솔로우 모형에서는 장기적으로 노동과 생산 요소 간의 기술적인 대체가 가능해서 안정적 성장을 설명한다. 그래서 얘는 불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안정적 성장 모형. 얘는 수렴된다는 거니까 안정적 성장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내생적 성장 이론의 모양은 각국의 지속적인 성장률의 격차를 그렇죠? 내생적 간의 내생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설명한다.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표현입니다. 뭐 쉬운 내용이고요. 자 다음 10번 볼까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함정이에요. 자 여러분 유동성 함정은 늘상 시험에 나오는데 개념이 뭐예요? 경기가 호황 이후 침체예요. 경기가 침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화폐를 나타내잖아요. 화폐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화폐를 계속 흡수하는 거야. 블랙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함정에 빠져가지고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켜도요.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되기 때문에 LN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는 구간을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M이 이렇게 수평인 구간에 해당할 때는 LM이 왜 수평입니까? 이거는 화폐 수요의 투기적 동기인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커서 화폐 수요 곡선이 이게 수평 이렇게 완만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LM이 수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금융정책이 효과가 없어요. 통화정책이 금융정책에 이자율이 안 떨어지니까 효과는 무력해요. 별로 없고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더 이상 이자율이 낮아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1번은 맞는 얘기고요. 통화정책 효과 없죠. 화폐 수요 곡선이 우상향이 아니지. 그리고 화폐 수요 곡선이 아무리 그래도 우하향이라 해야지. 수요 곡선인데 우상향 말도 안 되잖아요. 수평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4번에 보시면 추가되는 노동 화폐 공급이 모두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로 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화정책이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쉬운 문제네요. 자, 11번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어떤 건가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상품시장과 관련된 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최소 효율 규모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그쵸. 이건 그냥 개념 그냥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소 효율 규모는 이렇게 평균,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여기를 최소 효율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번 볼까요? 자, 꾸르노 경쟁이에요. 꾸르노는 각 기업이 현재 가격, 아니죠. 꾸르노는 뭐예요? 수량 경쟁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점 모형 보면 Q를, P를 전략 변수로 쓰는 걸 잘 보셔야 되죠. Q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꾸르노가 있고, 꾸르노랑 스타켈버그 모형이 있네요. 스타켈버그. 그리고 P를 전략 변수로 쓰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베르트랑 모형이 있고, 베르트랑. 그리고 굴절 수요 모형이 있죠. 굴절 수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문제예요. 꾸르노를 전략 변수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Q 이래야죠. 틀렸고요. 부당 연매 행위라고 그러는데 요것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는데 프리데이터리 해가지고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쟁자보다 가격을 쫙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 이제 부당 연매 행위라고 이제 표현해서 그런 건데 가격을 경쟁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장에서 만약에 그런다 합시다. 프리패스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경쟁사가 이제 그거를 버티다가 못해서 으악 하고 깨꼬닥 죽어버린다고요. 그럼 시장에서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은 그때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시적으로 출혈을 감수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경쟁을 몰아내는 행위를 약탈적 가격 설정 행위, 부당 연매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 그거 참고로 보시고 다음 4번에 자연 독점이라는 게 뭐예요? 규모의 경제가 있어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독점적인 상황이 되는 그런 것을 장기 평균 비용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맞는 표현입니다. 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2번 볼게요. 자, 12번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독점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시장 수요 곡선이 거기 주어져 있고요. 한계 비용이 항상 2로 일정하대요. 이때 정부가 개당 2의 종량세를 부과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자중 손실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점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P가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보면 12-2분의 1 Q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오케이, 됐죠? 자, MR 곡선 어떻게 돼요? MR 곡선 기울기 2배 가파르면 돼요. MR 곡선은 12-Q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MC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MC가 가격이 2로 이렇게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MC가 2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은 여기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 갖게 놓고 푸시면 되죠. 2가 넘어가면 10이고 Q로 2분의 1 Q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여기가 20이에요. 자, 그러면 독점일 때 생산량은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10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0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12에서 5를 빠지니까 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2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에요. 그렇죠? 이거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높이는 5고 그 다음 여기 옆에 길이는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 5, 2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정부가 개당 2의 종량세를 부과했대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한계 비용이 이렇게요. 그래서 MC가 조세 부과 후에는 4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돼요. 점점점점점. 그럼 어떻게 됩니까?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결정되니까 Q는 이게 넘어가니까 8 이렇게 돼요. 8. 되셨죠? 자, 8을 여기다 보면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새로운 가격이 돼요. 그럼 8을 여기다 넣어야죠. 그럼 2를 8로 나누면 4가 되고 11을 4로 빼면 역시 8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새로운 균형점이에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에 비해 가지고 여기 이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 높이는 8에서 2를 빼니까 6 곱하기 이 길이 어떻게 돼요? 20에서 8을 빼면 1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66에 36 이렇게 되고 36에서 25를 빼면 1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 13번 풀어볼게요. 저쪽으로 가서 보시죠. 자, 13번 문제는 그 게임 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13번. 자, 경기자 갑은 A와 B, 경기자 을은 C와 D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대요. 두 명의 플레이어가 두 개의 전략을 사용하고요. 각 전략 조합에서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갑,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을의 보수이다. 원래 뭐 그렇게 얘기하죠. 자, 거기 한번 내추 균형을 찾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갑이고요. 여기가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은 A와 B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을은 C와 D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각각 보수를 볼게요. 자, 5와 15가 돼 있고 여기는 10과 12가 돼 있고 얘는 마이너스 2와 10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얘는 8과 5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을이 C라는 전략을 썼다 합시다. 그럼 갑이 A를 하면 5인데 을을 B를 하면 마이너스 2. 어떤 거 하면 돼요? 요걸 선택하겠죠. 자, 을이 D라는 전략을 썼어요. 갑이 A를 쓰면 10인데 을은 갑이 B를 쓰면 8이에요.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죠. 8보다 10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은 무조건 A 전략을 선택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월 전략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을 볼까요? 을. 갑이 A를 썼어요. 뒤에 게 을 거예요. C를 하면 15인데 D를 하면 10이야. 어떤 게 커요? 15가 크지. 그러니까 여기다 체크. 자, 갑이 B를 썼어요. 그때 을이 C를 쓰면 10인데 D를 쓰면 5예요. 이걸 쓰는 게 낫지. 그래서 체크.
그래서 을도 C라는 5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다 5월 전략 A와 C를 가지고 있는 거 알 수 있고 내시균형은 어떻게 돼요? 꺽쇠 두 개 들어간 거 찾으면 되죠. 이렇게. 요게 내시균형이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자, 5월 전략을 갖지 못한 경기자가 있지만 아니요. 둘 다 5월 전략이 있습니다. 띵 틀렸고. 다음에 2번. 각 경기자 모두 5월 전략을 가짐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아니요. 지금 가장 다른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없어요. 죄수의 딜레마는 뭐예요? 더 나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데 상대를 믿지 못해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열등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죄인의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다른 경기자의 선택을 미리 알고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라 아니요. 뭐 상관없네요. 여기 보시면 다른 경기자의 선택을 미리 알 경우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경기자가 있다? 아니요. 그냥 원래대로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엔 내시균형, 이게 내시균형인데 파레토 효율적이다. 그렇죠. 파레토 효율적은 어떻게 검증해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걸 보시면 돼요. 파레토 개선이 1, 2가거나 어디로 가도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 없네요.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적이다.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자, A국가에 대한 B국가의 명목 환율이 매년 10%씩 상승한대요. 환율이. 관심사가 A국가에 대한 B국가가 관심이에요. 만일 두 국가 사이에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자, 구매력 평가설과 명목이자율은 두 가지를 보셔야죠. 하나는 피셔 방정식을 가설을 하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피셔 가설은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상승률, 기대 물가상승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구매력 평가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설은 자, 원래는 두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을 이제 변화율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P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은 여기 명목 환율이에요. 더하기 여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바로 얘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이가 물가가 얼마나 상승해 아이고 잘못 표시를 했죠. 이게 아니고 얘가 바로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니 요걸 나타내는 거니까 얘가 요거랑 같게 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명목 환율이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링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문제에서 매년 명목 환율이 10% 상승한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이게 고정돼 있으면 이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얘가 올라가는 거죠. 얘 같은 말이니까. 그럼 실질 이자율은 그대로 있으면 명목 이자율이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3번하고 4번은요. 실질 환율이 변하고 아니요. 명목 환율이 변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랑 같냐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 거기에 차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씩을 알고 있는가 그건데 명목 변수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자, 경기 침체에 대응으로 재정 정책을 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자율에 대한 투자와 화폐 수요의 조합 중 재정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경우. 자, 우리 이렇게 보세요. 정부의 재정 정책의 효과가 크려면 우선 케인즈 학파예요, 고전 학파예요. 그걸 먼저 보셔야죠. 케인즈 학파에 해당하는 거죠. 케인즈 학파. 자,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ISLN 곡선이. 케인즈는 언제나 유동성 함정을 떠올리시려니까요. 그래서 LM이 이렇게 수평에 가깝고 IS는 좀 기울기가 가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IS가 언제 가파르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IS가 가파르다? 그러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어떻게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죠. 탄력성이 작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N 곡선은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돼야 돼요. 그러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야 돼요. 그래서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깔고
이게 유동성 함정이죠. 네, 깔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폐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뭐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다라고 봐야겠죠. 이자율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고 이자율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투자 수요는 이자율에 대해서 비탄력적이고 탄력성이 작고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거기를 해당하는 게 바로 1번이네. 그러니까 IS는 가파르고 LM은 완만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16번 볼까요? 자,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가지수를 나타낼 때는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랑 크게 파세 물가지수가 있어요. 라스파이레스는 과거의 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을 때 옛날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 연도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하고, 파세 물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를 보는 거, 그건 똑같아요. 근데 파세, 프레젠트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라스트 생각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Q0가 되고 얘는 프레젠트, 현재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Q1, Q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뭘 가지고 합니까? 하면 CPI인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파세 물가지수 사용하는 게 뭐예요? 자, 요게 명목 GDP네요. 그래서 얘는 명목 GDP를 요거요.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가 돼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은 파세 물가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파세, 요거는 라스파이레스 보시면 돼요. 1번 볼까요? GDP 디플레이터는 파세 지수다. 맞네. 그냥 1번 넘어가도 되겠죠. 2번 파세는 고정된 가중치 아니요. 이게 변화하는 가중치를 사용하죠. 비교년도 Q니까. 3번 GDP 디플레이터는 어느 하나의 실질 국내 총생산, 실질 GDP를 명목 GDP로 나누어, 아니 바뀌었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거기다 100을 곱하는 거죠. 거꾸로 됐고요. 4번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해마다 다른 가중치 아니요. 라스파이레스는 기준 연도에 Q를 곱하는 거니까 정해진 가중치를 사용하네요. 띵 틀렸네요. 뭐 쉬운 얘기고요. 다음 17번 볼까요? 자, 17번은 어떤 문제냐면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예요. 외부성. 자, 외부성은요.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3자한테 의도하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손해나 이로운 혜택이나 비용을 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피해를 야기했어요. 근데 이때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오는 건 뭐냐면 대가를 주고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요거 의도하지 않았는가 요걸 이제 개념할 때 많이 물어본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문제 좀 볼게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학교 주변에 고가도로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방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초등학생 쟤네들 공부 방해.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죠. 피해를 줬으니까. 2번 노숙자들에 대한 자원봉사로 노숙자들의 상황이 좋아졌다. 좋은 거예요. 근데 외부 경제, 맞네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거 의도했잖아. 노숙자를 타겟으로 했더니 노숙자가 좋아지면 이건 의도했으니까 외부 효과가 아니죠. 딱 집어서 핀셋으로 정책을 쓴 거니까 외부 효과가 아니고요. 다음 3번 노후 경유차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증가했어요. 일부러 막 미세먼지 만들려고 노후 경유차를 쓴 거예요. 외부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경제고 외부성이 발생한 거고 나쁜 거니까 외부 불경제 맞고요. 다음 4번 내가 만든 정원이 다른 사람한테 즐거움 줬어요. 다른 사람 일부러 막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원래 의도했던 건데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피하게 행복을 증가시키게 되면 외부 경제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도했냐고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다음 18번 볼게요. 18번은 A는 하루에 6시간, B는 하루에 10시간 일을 해서 물고기와 커피를 생산한대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커피와 물고기의 양이 되는 건데 이게 안에 있는 숫자가 먼저 Q냐 노동이냐를 보셔야 되는데 Q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물고기가 있네요. 그 다음 또 뭐죠? 커피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물고기가 12고 커피가 12kg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물고기 15마리, 커피 3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기회비용 만들 땐 이게 올라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투입한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건 똑같은데 문제에서는 하루에 A는 몇 시간? 6시간 일을 했고 B는 10시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이걸로 좀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1차. 약간 그게 한 단계 더 꼬았어요. 그러니까 A는 6시간 일을 했으니까 A 같은 경우는 먼저 6으로 이렇게 나눠줘서 시간당 그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B는 몇 시간 일했다고요? 10시간 일했네. 그래서 10시간 일을 해서 시간당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당 아웃풋 그렇게 바꿔주시면 요게 이제 한 번 바뀌는 거죠. 시간당으로. 그래서 이제 Q를 이제 시간당으로 바꾸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물고기랑 커피 이렇게 있으면 시간당으로 바꾸니까 얘는 6으로 나누니까 2, 6으로 나누니까 2 이렇게 되고 10으로 나누니까 1.5, 10으로 나누니까 3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그대로 분석하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올라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L이면 내려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올라타면요. A가 물고기를 할까 커피를 할까 이게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자 물고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커피로 나타내세요. 올라타세요 하면 이게 올라타면 되죠. 2와 2니까 뭐 올라타도 똑같네. 1, 1 이렇게. 다음에 자 B는 물고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커피로 나타내서 3이 올라타면 돼요. 3이 올라타고 1.5가 올라타면 돼요. 1.5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으로 바꾼 게 바로 이 값이에요. 자 그럼 물고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 얘는 1이고 얘는 1.5분의 3이니까 2예요. 그러면 A는 물고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훨씬 더 작으니까 우위가 있고 커피는 얘는 1인데 얘는 2분의 1이네. 커피는 B가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비교 우위가 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1번 풀어볼게요. 절대 우위 할 때 이걸로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걸로 그냥 보면 절대 우위 할 때 12, 12, 15, 30 이렇게 되니까 기회 전체 생산 가능 곡선 보면 B가 A보다 다 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와 B가 더 크구나. 틀렸어요. 왜냐면 단위당 시간으로 봐야죠. 그럼 얘는 아까 올라타기 전을 볼게요. 2, 2, 1.5, 3 이렇게 되니까 절대 우위를 따졌을 때는 물고기에서는 A가 절대 우위가 있고 커피는 B가 절대 우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두 절대 우위 틀렸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에 2번.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가 B의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 이거요.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는 생산 가능 곡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물고기고 커피 이렇게 있으면 A는 2,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 2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B는 1.5,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 2 이렇게 있고 시간당으로 바꿨네. 그래서 B는 1.5와 3이네요. 물고기가 1.5니까 여기고 1.5 여기가 3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회비용으로 이제 바꾸다 보면 얘가 훨씬 더 가파르니까 B가 노란 색깔이에요. 그래서 A가 물고기에 비교 우위가 있고 B는 여기 나와 있는 커피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렇게 바로 보시면 되겠죠. 기회비용으로 바꾼 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파른 게 아니라 반대가 됐고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아니요. 생산 가능 곡선 원점에 대해서 우하형은 직선이니까 볼록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물고기 1kg당 커피 1.5와 교환하게 되면 자, 물고기 1kg당 커피를 교환해. 자, 물고기 1kg당 커피랑 비교하는 거니까 물고기가 관심사네. 여기 보시면 1과 여기 보시면 2 사이에 있게 되면은 1.5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윈윈 이득이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그게 이제 시간으로 바꾸는 비교의 문제가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19번 보시면 단순 케인즈 승수 모형에서 자,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가 1-b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승수는 이게 극단적인 맥스가 되는 건데 이렇게 크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현실에서는 뭔가 누출이 있게 되면 현실에서는 누출이 존재 시 승수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작아짐. 이거 제가 튜브 이렇게 그려서 설명하잖아요. 튜브가 있는데 누출이 뭐가 있어요? 저축이 되거나 누출이 뭐가 있어요? 텍스가 되거나 누출은 수입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돼요. 1번. 자, 승수가 작아지는 거는 1번에 조세가 있어요. 그럼 조세가 소득의 증가함수, 누출, 수입, 누출.
또 화폐 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이거는 뭐냐면 승수는 화폐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건데 이자율의 감소함수가 되면은 LN 곡선까지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승수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화폐 시장 고려 안 할 때가 맥스가 되는 것이고 LM 시장까지 고려하게 되면 승수가 좀 작아지고 ADAS까지 해서 AS까지 고려하면 또 승수가 더 작아지게 되고 그렇죠? 그거 사실 3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4번에 보시면 투자가 소득이 증가함수다. 이거 승수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복잡한 승수 공식 있잖아요. M이라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복잡한 승수 공식 요거 1-B에다가 1-세율에다가 그 다음에 수입 성향 마이너스 유발 투자 승수분의 1 요거 떠올리셔도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유발 투자가 뭐예요? 이게 소득에 대한 유발 투자 개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에 대한 유발 투자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질수록 승수는 당연히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4번은 오히려 승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승수 공식 알고 계셔도 문제 풀 수 있고 항상 누출과 주입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저 어느 한 국가의 생산함수가 주어졌고요. 이때 A가 1%, K가 5%, L이 5% 증가할 때 노동자 1인당이 동그라미 치세요. 소득 증가율은 1인당이니까 이게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이걸 나타낼 때는 이거의 증가율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는 더하기고요. 나누기는 빼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Y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여기에서 노동의 증가율을 이렇게 뺀 게 우리가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장회계 방정식입니다. 거기 보시면 Y가 A에다가 K의 얼마인가요? K의 0.6이고요. L의 0.4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면 로그를 씌우는 거니까 이게 지수는 내려가요. 그래서 나타내면 Y분의 델타 Y는 A분의 델타 A가 되고요. 더하기 0.6에다가 K분의 델타 K가 되고 더하기 0.4에다가 L분의 델타 L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주어진 값 대입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돼 있죠? A가 1%래요. 얘가 1%네요. 그리고 K가 5%, 얘가 5% 이렇게 돼 있고 L이 얼마예요? L이 5% 증가했네요. 5%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1, 5, 6에 3, 33. 얘는 5, 4, 22, 6%는 6%. 그래서 Y는 6%가 되고요. Y의 증가율 요거는 6%가 되고요. 노동의 증가율이 얼마예요? 노동의 증가율이 지금 5%네. 얘가 5%네요. 자, 그래서 6% 국민소득의 증가율에서 노동의 증가율 5%를 빼면 그래서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래가지고요. 우리 전반적인 20문제를 뭐 가볍게 좀 풀어봤는데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이해가 되시면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거고 만약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 강의 그 파트라든가 심화 강의를 좀 한번 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완벽하게 정복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짧게나마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느냐고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성신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